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비대위는 진료 교수 가운데 55%인 529명이 휴진이나 수술 연기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것처럼 전횡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본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이 지금의 상속세율을 30%로 낮춰야 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상 폐지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니월드컵 유로 2024가 열리고 있는 독일에서 화염병이 등장하는 난동에 혈투 난투극까지 벌어졌습니다. IS가 테러까지 예고한 터라 독일 당국은 치안 강화에 총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의료계 집단 휴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서울대병원이 오늘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합니다. 필수적인 진료는 계속한다고 하지만 교수 대부분이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일단 지금 서울대병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대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진료 전이라 병원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까지 모두 4곳입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어젯밤 기준으로 전체 96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9명이 이번 주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 뒤 62%대로 하락한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대위는 휴진 기간에도 중증 희귀 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단체는 휴진에 나서는 교수들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긴 발과 다리 때문에 매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내야 하는 저희 아이는 지금 이 사태로 임상시험 약물을 시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도 미처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면 휴진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병원들도 많은 상황입니까? 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을 포함한 전국 40개 의과 대학 교수들이 포함된 전국 대학 의사 교수협의회에도 내일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의대는 일단 내일 하루 휴진한 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기로 결의했고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휴진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묘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협은 개원의들도 휴진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지만 개원의들의 휴업 신고는 아직 4% 정도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휴직으로 병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앞에서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를 향해 3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정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의사협회 차원의 무기한 휴진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 틀 안에 들어와 브레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개혁을 한층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요구사항 3가지를 발표했는데 요청안에는 의대 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하고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사법 처리를 취소하는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의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요구 사항을 거절했습니다. 더불어 의대정원과 전공의 처분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한 만큼 내일 집단 휴진에 돌입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해 비상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설치됐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499일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근 빌딩으로 분향소를 옮겼고 새로운 분향소의 이름은 별들의 집인데요. 유족들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백길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희생자 159명의 이름이 하나씩 울려 퍼지고 기억을 다짐합니다. 유족들은 나란히 걸려있는 영정사진을 내리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지난해 2월 설치된 서울광장 분향소가 499일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분향소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도록 공식 선포하겠습니다. 분향소는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유족들과 시민들이 연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분향소가 없었다면 지금쯤 집에서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힌 유족들은 시청 인근 불임빌딩에 기억 소통 공간을 마련해 추모를 이어갑니다. 분향소가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해온 서울시와 합의해 마련한 공간인데 오는 11월까지 임시 운영합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특별조사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 안에 특조위원들이 임기를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국회가 대통령에게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여당 몫의 특조위원 추천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유럽 대륙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유로 2024가 개막한 독일에선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독일 도시 세 곳에 테러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커진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도끼와 화염병까지 동원된 훌리건들의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잔뜩 흥분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도끼와 화염병을 들고 민간인을 공격하려고 하자 경찰이 총으로 제압합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 유로 2024가 개막해 네덜란드 팬들의 퍼레이드가 진행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Offensichtlich auch kein Fußballbezug, sondern hier haben wir es eben mit einem Einzeltäter zu tun. Und insofern sehe ich jetzt überhaupt keine Gefährdungslage oder keine Auswirkungen auf das Spiel heute. 다른 지역에서는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병을 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훌리건이 많은 잉글랜드와 세르비아의 경기 직전에 벌어졌는데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Like I say, I only saw it from where I was sat in this bar, but there was no England fans involved at all. Yeah, just down there, where that umbrella is down there. 독일은 유로 2024 개최를 앞두고 이슬람 국가 IS 호라산이 테러를 예고하면서 치안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Ich kann aber auch sagen, aktuell liegen keine konkreten Gefährdungshinweise im Zusammenhang mit der Euro vor. 100%ige Sicherheit, meine Damen und Herren, kann es nicht geben. 공교롭게도 같은 날 러시아 구치소에서 IS 수감자들이 교도관들을 인질로 잡아 인질극을 벌이다가 특수부대에 진압되는 일이 발생해 테러 공포가 유럽 전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을 오늘 최종 의결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 연임 시 21대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30일 1조 3,80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 이후 SK는 그동안 그룹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회동합니다.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이 부산 경남 행정통합 논의에도 기폭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자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더니 멈춰서지 않고 보행자 2명을 덮칩니다. 50대 남녀가 크게 다쳐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소방서에서 오셔가지고 심폐소생하고 막 2분 쓰러져가지고 숨진 이들은 남매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토바이에 치여 숨진 50대 남매는 이 공원에서 산책을 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당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사고 직후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가 현재는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안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오토바이 속도도 분석 예정이 있어서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만큼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옷들 유행이 자주 바뀌면서 잠깐 입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또 옷값이 저렴한 초저가의 중국 쇼핑 앱이 인기를 끌면서 멀쩡한 옷을 입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의류 폐기물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옷이 버려지고 있는지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류 수거함을 여는 족족 옷이 꽉 차 있습니다. 수거업자 2명이 매일 120통 정도의 수거함을 비웁니다. 이제 봄철 같은 데는 한 1톤을 수거해요, 하루에. 요즘은 뭐 한 600kg. 멀쩡한 옷도 그대로 버려집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버려요. 지금 입으시는 양복 같은 것도 여름 양복 사서 입고 가을이면 버립니다. 수거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났는데요. 수거함을 20개 정도 돌았는데 벌써 1톤 트럭을 절반 넘게 채웠습니다. 최근 SNS에는 중국 직구 앱으로 초저가 옷을 여러 장 구입한 뒤 괜찮은 옷만 건지는 이른바 언박싱도 놀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7만 원 정도 여러 장 사면 한 20장 정도? 실패를 해도 부담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나눠주거나 가격이 싸서 그냥 버리는 2022년 전국에서 집계된 폐의류는 약 10만 6천 톤. 하루 평균 300톤이 버려지는 셈입니다. 초저가 옷들은 대부분 원단 품질이 나빠 재활용도 쉽지 않습니다. 물건이 저렴하다 보니까 원단 자체가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 이상 재활용하기가 힘들어요. 의류에 사용되는 합성 섬유의 분해 기간은 최대 20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는 의류 산업에서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이번 순방에선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관련 협력이 집중됐는데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순방에서 이 순방이 어떤 배경에서 추진이 됐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지난 30여 년 동안 이제 1세대 지도자들이 물러나고 이제 2세대 지도자로 바뀌면서 최근 들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계획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은 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제 경제 안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 안보 시대는 에너지와 광물, 핵심 광물 확보가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들 지역은 또 세계적인 어떤 그 자원 부국들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요약을 한다면은 크게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주 활동을 지원을 많이 하셨다. 세 번째로는 이들 국가와의 경제 협력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했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두 번째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기업들의 수주 프로젝트 수주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때까지 우리 기업들이 수주를 해온 적은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남다른 성과가 있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개국 모두가 최근 들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들을 이걸 어떻게 하면은 고부가가치화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 우선 사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들 지역이 보면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물류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이 환경 문제도 중요해지고 한데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시설들을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했고 많은 건수의 이 MOU와 계약이 체결이 되어졌는데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이 철도 차량, 고속철 차량을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어떤 그런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거 외에 이제 가스전 개발이라든가 가스전 이제 특히 탈항 시설이라든가 네. 또 각종 석유화학 플랜트들을 이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이제 공장을 건설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이런 많은 설비들을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MOU라든가 또 기본 합의서 등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에 걸쳐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많은 어떤 수주 활동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을 좀 살펴보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등장을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특히 그 첨단 산업을 하는 국가들은 네네. 뭐 리튬이라든가 텅스텐 등과 같은 이런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정책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이런 이번에 대통령께서 순방하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특히 이제 우라늄에 관한 한 세계적인 자원 보유 및 생산 국가들입니다. 네. 이 두 나라로부터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우라늄은 약 한 17.5%를 차지하고 있고 또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원전 중심의 에너지 구도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들어간 우라늄의 상당 부분이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거 외에 많은 이제 또 지하 광물들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번에 이제 대통령 순방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지역이 과거에는 자원을 캐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장 뭐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가까운 이제 중국으로 말 그대로 자원을 그대로 그냥 수출하는 이런 무역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자원을 싸게 파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는 아무래도 좀 고부가가치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데 이제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고 그런데 이 협력 파트너를 보니까 한국이 최고인 거예요. 탐사 능력도 있는 데다가 그걸 채굴을 해서 실제로 정제를 하고 부품으로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을 잘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를 한국으로 택했던 거고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모두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기업들을 뭐 특정 기업을 뭐 금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많은 자원 개발 기업들을 이제 초청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들 두 나라와 또 협력을 지속을 많이 해왔습니다. 국내에 보면 지질자원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카자흐스탄의 그 리튬 광물 탐사를 지금까지 해줘가지고 작년에 대규모 매장량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국내 공공기관이 현지에서 텅스텐을 고순도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업을 ODA로 해 주었었어요. 이런 게 쌓였고 또 이런 또 필요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순방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 사실 정상 간에 보면은 이제 정상이 임석하신 가운데 장관급에서 서명한 MOU가 이번에 상당히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4건, 또 그 우즈베키스탄 있었고, 또 민간 기업들이 실제 기업들이 MOU를 한 게 보면은 25건과 30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수의 그 계약에 가까운 내용의 합의서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쭤볼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시간 제약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 나라별, 국가별로 좀 다양하게 성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저희가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투르크메니스탄은 그 가스 매장량이 세계 4위이기 때문에 가스와 원유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그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MOU, 법적인 기반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한 60억 불 정도 됩니다. 상당한 규모로 됐고요. 카자흐스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현지에서 이 에너지 관련되는 인프라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측면에서 한국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섬유사, 가스, 에너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섬유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 산업 전반에 걸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 많은 MOU 체결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더 현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절차들 많을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본부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3주째 접어들었지만 여야의 원구성 대치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오늘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전횡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원구성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민지숙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활동에 전면 불참하고 있는 여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11개 상임위를 원점 복귀하라니 정시 출발에 정상 운행 중인 기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꼴입니다. 원구성 시한을 오늘로 못 박은 민주당은 끝내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해도 이번 주 안에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것처럼 전횡을 부리고 있고 헌정사상 가장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국회의 갈등이 심화될 때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인 7개 상임위까지 독차지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렇게 반쪽 국회가 계속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를 받고 민주당에 굴복하기도 또 마냥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도 부담이라서 고심이 깊습니다. 민주당 역시 의석수를 내세워 이렇게 계속 독주를 이어갈 경우엔 민심 역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 백지화를 주장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여당으로서 국회 일정을 무한정 거부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7개 상임위를 받는 방안과 상임위는 받지 않되 국회 일정에는 복귀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는 대응책이 거론됩니다. 현재로서는 장외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전횡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대응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대로 상임위를 받거나 국회에 복귀하면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산적한 현안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민주당의 독주를 충분히 알리면서 민생을 챙기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과 야당의 역할은 다르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상임위를 독식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서 군인들의 숫자도 역시 줄어들었는데요. 요즘 무인 카페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사람 없이 운영되는 매장들 많이 보셨죠? 우리 군 당국이 이 줄어든 병력 문제를 풀 방법으로 무인 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권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군의 총성이 들리자 무인 차량의 기관총이 곧바로 대응 사격에 나서고 부상자를 태우고 안전하게 교전 지역을 빠져나갑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43km로 550kg의 전투물자 또는 환자를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된 군용 무인 차량입니다. 공기 없는 타이어를 장착해 총탄에도 터지지 않고 총성을 듣고 자동으로 적 위치를 파악해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병력 투입 없이도 전장 한복판 같은 위험 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 4명까지 다친 병력을 후송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저도 쉽게 운영이 가능할 정도라서 이등병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 차량 도입은 병역 자원 감소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50만 명 수준 병력은 오는 2050년 37만 명 안팎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는 저출생 등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고요. 특히 전투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올해 43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해 무인 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골프 국가대표 감독 출신 방송인 박세리 씨와 부친이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세리 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한 월간지에 따르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은 2개인데요. 박 전 감독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부동산과 박 전 감독 명의의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도 등장한 대지와 그 위에 세워진 4층 건물입니다. 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박 전 감독의 부친 박모 씨가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에 얽혀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등장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전 감독은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서울 잠수교에서는 가면을 쓰고 행진하는 가면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차엄된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중 하나로 해군 군악대, 타악밴드와 함께 알록달록한 가면을 쓰고 잠수교를 왕복 행진하는 이색 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시민들은 직접 가져오거나 행사장에서 만들고 무료 대여를 한 가면을 쓰고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형형색색의 가면을 쓴 아이들과 시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네요.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 2개월 만에 대중에 처음 공개된 지 사흘째 되는 날, 푸바오의 관람이 갑자기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5일, 세촨성 워릉 중화 자이언트 판다원 선수핑 기지 내 방사장에 나온 푸바오의 모습인데요. 동그랗고 검은 물체를 움켜쥐더니 입에 넣고 씹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 물체는 푸바오를 촬영하던 관람객 중 한 명이 실수로 떨어뜨린 카메라 부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삼키기라도 했다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기지 측은 관람을 중단하고 푸바오의 안전이 확인된 후 다시 야외 방사장을 개방했는데요. 현재 누리꾼들은 안전 대책을 강화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영국에선 국왕 찰스 3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화려한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일의 주인공은 국왕인 찰스 3세였지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암투병 소식을 알린 뒤 6개월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케이트 왕세자빈이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마차에 탑승한 찰스 3세가 영국 버킹엄 궁전에서 나옵니다. 행진하는 군인들의 사열을 받고 궁전 발코니에서 하늘을 색색으로 수놓는 공군 전투기의 분열식도 바라봅니다. 영국 국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군기 분열식의 모습으로 260여 년 전부터 열린 전통 행사입니다. 이번 생일 행사에는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도 참석했습니다. 왕세자빈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6개월 만입니다. 왕세자빈은 지난 1월 이후 모습을 감췄는데 부부 불화설 등 온갖 루머가 쏟아지자 결국 지난 3월 암투병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왕세자빈을 본 관람객들은 환호했습니다. Well, she's had a dreadful period of time, dreadful diagnosis, and she's out and about, and it's wonderful for people to be able to see her. I know it's King's birthday, but all eyes will be on Kate because we haven't seen her for a while. 이목을 끈 사람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할아버지의 대관식에서 여러 차례 하품하던 6살 루이 왕자입니다. 할아버지 생일에도 블라인드 줄을 갖고 장난을 치거나 군가에 맞춰 어깨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한편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 토론 날짜가 오는 27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가 가장 민감해할 수 있는 이 TV 토론의 규칙이 공개됐는데 펜과 빈 메모지만 갖고 토론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주영 기자입니다. 4년 전 첫 토론회에서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판합니다. This is radical left.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Who's on your list? Gentlemen, I think we've ended this. He's going to pack the court. 그로부터 4년 뒤,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자질을 문제 삼습니다. It's so sad to watch our country is being destroyed by incompetent people. I think we should have, and I've called it, all presidents should have aptitude tests, IQ tests, or cognitive tests. 오는 27일 두 후보가 대통령 자질을 놓고 설전할 첫 토론의 세부 규칙이 공개됐습니다. 두 후보가 선체로 90분간 토론이 진행되며 단상 배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후보 마이크만 켜질 예정인데 2020년 토론 때 상대 후보 발언에 끼어들었던 반칙을 없애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두 후보는 사전에 준비한 연설문이나 메모도 가져갈 수 없고 펜과 빈 메모지, 물 한 병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 청중도 없습니다. 고령인 두 후보에게는 기억력 대결인 동시에 체력전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 4명 중 1명꼴로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모두 싫다고 답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정부 여당이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는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30%로 낮춰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1억 9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최소공제액을 합쳐 총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상속세 개편 등을 본격 추진합니다. 상속세, 종부세 등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실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충실한 논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선안이 대통령실도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추고 자녀와 배우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율을 가능하다면 일단은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까지는 좀 낮출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유산 취득세 형태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종합부동산세는 세수 문제를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격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속세 개편을 포함해 이를 7월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지금 정부는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 현상이 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주택담보대출도 석 달째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성동구의 2,000세대 규모 단지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시세가 1년 만에 3억 원이나 올랐지만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월 달 들어서부터 이제 갑자기 손님들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주말에는 지칠 정도. 왜냐하면 손님이 하나 핸들링을 하는데 한 분 해야 되지 여러 명을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36건이 거래돼 작년보다 60% 넘게 폭증했습니다. 이 단지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000건에 육박해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거래량 증가는 한강과 인접한 준상급지들이 이끌었습니다. 동작구와 마포구, 성동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5월과 6월 거래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2만 건을 웃돌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에 가까워지는 동안 가계대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4조 4천억 원에서 5월엔 5조 2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6월 들어서만 추가로 2조 원 넘게 대출액이 증가하면서 3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증가액의 90%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난해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리고 아파트 공급 물량은 감소함에 따라 구매 심리가 회복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큰 폭 증가하고 이른바 원정 투자도 증가세인데 지난 4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1,000원 이상이 적당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급 1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는 답이 68%였고 구체적으로도 11,000원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는데요. 시급 1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1% 오른 금액입니다. 프랑스 명품 시계 브랜드인 태그 호이어가 해킹 공격을 받아서 우리나라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태그 호이어는 지난 2019년 홈페이지 구축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용자 2,900여 명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1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태그 호이어 측은 고객 금융정보에 부정적 접근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 3건 중 1건은 진로 변경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13만 건의 차대차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로 변경 사고 분쟁이 35.9%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실 땐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뒷차량과 거리를 확보하시면서 조심히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유리문을 마구잡이로 깨부수고 검은 두건을 쓴 무리떼가 상점을 털었는데요. 미국에서 이른바 떼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CCTV 영상에 검은 옷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보석점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놀란 가게 점원이 손 쓸 시간도 없이 닥치는 대로 보석을 쓸어갑니다. 이렇게 쓸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도 안 걸렸는데요. 보석 상점을 대상으로 한 떼강도 사건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CCTV를 분석해 5명을 체포했고 나머지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는데요. 다행히 여러 건의 절도 사건에서 다친 사람은 없다지만 어마어마한 피해 금액으로 상인들은 고심이 깊을 것 같네요. 여기 아기 돼지를 추격하는 경찰이 있는데요. 요리조리 잡히지 않으려 도망치는 아기 돼지와 이를 잡으려는 경찰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찰이 쫓는 것은 범인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바스토폴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이 어딘가를 경계하는데요. 갑자기 뛰어나온 건 작디작지만 매우 빠른 속도의 아기 돼지였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주택가까지 이어진 추격전. 주민들까지 나서 도와줬다는데요. 결국 아기 돼지 피클렛은 무사히 경찰에게 체포되어 엄마에게 되돌아갔다고 하네요. 해변가에 검은색 띠가 둥둥 떠다니는데요. 악취까지 풍기며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것. 뭐 때문이었을까요?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고급 리조트가 몰려있는 것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센토사 섬 해변가에 검은 띠가 등장했습니다. 깨끗한 해변가에 꾸덕한 검은 띠가 생겼는데요. 바로 유조선 충돌 사고로 유출된 석유입니다. 유조선에서 석유 유출은 멈췄지만 이미 흘러버린 석유가 센토사 섬까지 흘러 검은 띠를 형성한 건데요. 해변가는 이미 악취와 기름으로 접근이 힘들 정도, 정부도 접근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스포츠 행사인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 세계인들의 축제를 치르는 파리 시민들은 파리올림픽에 오지 말라는 영상을 퍼뜨리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정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파리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Don't come. Cancel everything. Cancel your flight. Cancel your Airbnb. Cancel your tickets. 전 세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면 물가 급등과 교통 대란, 숙소 대란, 또 테러까지 우려된다는 게 파리 시민들의 걱정입니다. And our government, the city of Paris, is making it hell on earth, so we leave Paris. 실제로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주요 관광지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에펠탑 입장료는 오늘부터 1인당 35.3유로로 20% 오릅니다.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는 이미 30% 가까이 뛰었고 올림픽 기간 지하철 운임은 평소의 2배를 내야 합니다. 파리 노동자들은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며 불만입니다. Agents un effort conséquent, il y a toute une série de collègues qui ne pourront pas partir en vacances au mois d'août. Et ben cet effort conséquent, il faut qu'il y ait des compensations financières. 국내 여행업계도 극성수기지만 올림픽 특수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올림픽 특수는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교통 통제도 심하고 물가도 높아서 올여름 파리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은 많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파리시는 올림픽 기간 찾아올 1,6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도시의 거대한 축제에 푹 빠지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0도, 대구는 31도로 어제와 비슷할 텐데요. 모레는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때일은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0.1도, 부산은 23.2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대구 31도, 부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요즘 볕이 뜨겁다 못해 따가울 정도인데요. 햇볕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눈을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건데요.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외선 차단 기능입니다. 구매 전에 차단 지수와 UV 400 인증 마크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색이 지나치게 어두운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동공이 확장돼 오히려 자외선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같은 색이라도 눈이 살짝 비치는 정도로 옅은 색 렌즈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렌즈 크기가 큰 선글라스를 껴야 자외선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